네, 모두의 목사 김범석입니다. 자, 천주교 4대 박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천주교가 들어온 때부터 또 초기 사건, 그래서 진선 사건, 신의 박해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물론 천주교가 영조시대 말년부터 종교화가 돼서 1866년 병인 이 박해까지 쭉 이어서 박해가 꾸준히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그 박해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한국사에서 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온 출제경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4대 박해다 이렇게 또 이렇게 명명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소위 그 4대 박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박해는 신유 박해가 되겠습니다. 자, 신유 박해 그러면은 이때가 1801년이죠. 자, 1801년이면은 1800년도경에 정조가 이제 돌아가셨죠. 자, 정조의 죽음 이후 바로 왕이 이어지는 그 왕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 자, 정조대왕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개혁군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노론 벽파로부터 많은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은 그 정조 시대 때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정권, 나라, 왕이 바뀌면서 완전히 이것이 다 역전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순조 왕직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공교롭게 이 천주교가 하나의 당쟁 싸움에 불을 땡겼던 그런 원인이 또 제공이 됐던 것이 바로 신유박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신유박해. 자, 신유년에, 자, 순조 하면은 또 이때 이 노비해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도 많이 있었죠. 자, 어찌됐던 간에 뭐랄까요. 11살 먹은 순조가 바로 정치를 할 수가 없고 이때 당시에는 성이 되기 전까지는 뭡니까? 그 수렴청정이라는 거 우리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수렴청정을 한 정순대비죠, 정순대비. 자, 정순대비는 이때 당시 노론 벽파의 수장이었죠. 자, 그런데 이 앞전에 정조 시절 때는 노론 벽파가 아닌 남인 시파들을 갖다가 등용해서 정치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치적 반대파인 이 남인 시파 가운데 또 여기서도 뭡니까? 천주교에 연루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보고를 받고 즉각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이 들어갔던 사건이 바로 신유 박해죠. 다시 여기서 정치적인 당쟁의 희생양으로도 이 천주교 박해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숙종과 영조 때까지 주로 노론들이 집권했으나 정조가 즉위하면서 남인계 인물들이 많이 등용이 되었습니다. 자, 정조의 부친, 즉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당쟁의 판도는 뭡니까? 시파와 벽파로 나눠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다시 이 정조의 죽음으로 해서 몰락했던 이 외척세력, 노론이 다시 정권을 잡은 거죠. 집권하면서 세도 정치를 하게 돼. 이때부터 세도 정치도 시기예요. 이런 세도 정치를 하게 되면서 그 와중에 천주교를 탄압하는 피바람이 불게 된 거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정조는 아주 사악한 종교다. 이라는 그 사악한 종교를 탄압하기보다는 유학, 즉 우리가 바른 정학이라고 그러죠. 이걸 분명히 하게 되면은 이 사악은 저절로 없어진다라는 이런 교화주의를 실시했었지만은 정조 수렴청정을 단행한 이 정순대비는 정조의 이러한 교화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서 이제 남인들을 제어하는 거죠. 마침 이 천주교 신자 중에 남인들이 많이 포진돼 있었던 거죠. 이때 오가 작통법이라는 걸 또 실시하면서 이 무리 중에 다섯 중에 그 천주교 신자가 있으면 무조건 보고해라. 그래서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싹을 없애버리라 하면서 단호하게 이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 각 고을들, 수령들에게 관할 지역에 서로 연대 책임을 물게 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신유박해죠. 자, 이때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온 신부님이 있어요. 주무무 신부.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외국에서 온 그런 신부님이시죠. 자, 이 신부님이 1794년경에 이제 조선의 땅을 밟아서 아름아름 신자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그 교세를 확장시켰겠죠. 이때 당시에 주무무 신부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 포교를 하셔서 많은 신자들이 이제 양산이 되었겠죠. 자, 이때 이 오가작동법을 내가 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포졸들이 기세가 아주 등등했다는 거죠. 왜? 정부에서 뭐랄까 천주교 신자를 적발만 하면은 이 포졸들이 이 적발된 천주교의 어떤 이 개인 재산이라든가 이런 가산을 갖다가 송두리째 이 약탈에도 무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포졸들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도 막 천주교 신자를 몰고 이런 부작용도 이 발생이 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신유박해 이때였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신유박해 때 주무무 신부는 결국은 이 어떤 신자들의 도움으로 많이 은신처를 했지만은 밀고자가 있었죠. 밀고자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잡혀서 차명을 당하겠죠. 차명. 이때 당시에 신유박해 때 이 주무무 신부가 차명을 받은 것 외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 이승훈, 이가환, 정약종, 뭐 또 주문무, 또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여자 평신도 초대 회장이었던 강완숙이라는 분도 이때 당시에 다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뭐라 그럴까요? 외국인 최초 신부죠. 주무무 신부는 음력이죠. 1801년 4월 19일 한강의 서남터에서 차명. 물론 여기에 또 우리 병호박해 나오는 김대건 신부님도 여기서 차명을 당했지만 이렇게 해서 주무무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순교자가 됐죠. 자, 이 신유박해 꼭 우리 많은 소위 이 박해 가장 큰 사건이었죠. 자, 이때 이러한 이 천주교 박해 외국 중국인 신부도 차명을 당하고 또 남연계통에 있었던 유능한 이런 관리들이 다 잡혀 들어가서 이제 배교를 하지 않으면은 목숨을 잃을 정도가 됐죠. 이때 이 황사형 백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황사형 백서 사건은 또 엄청난 사건이 있죠. 자,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니까는 이 황상이라는 이 사람이 소위 백서 한 13,000자에 이르는 이 글씨를 깨알만한 글씨죠. 그래서 중국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요? 이 주무를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주무한테 세례를 받았던 황상이죠. 황상은 사실 아주 똑똑한 인물이었죠. 16살에 말이죠. 소위 과거시험, 진사시에 합격한 수재.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뭡니까? 정약용의 큰형인 정약현한테 사이도 돼요, 사이. 그러니까는, 다산 정약용한테는 조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인물이 이런 진짜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 출세가 보장이 되는 이러한 이 똑똑한 이 황사영이가 결국은 종교 쪽으로 경도가 되면서 결국은 26살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사영 백서 사건, 우리나라가 지금 신도들이 이제 많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으니 청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와서 좀 못하게 압력을 가하라. 또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진주에서 이런 일 없도록 진압을 해달라.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대반역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즉 황사영 백서 사건이 조선 정부를 더욱 자극해가지고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더욱 가혹해지는 그런 또 빌미를 제공했다. 이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그랬죠. 물론 이때 다산 정약용은 이제 배교를 선언함으로써 일단 죽음에서는 빠져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배 18년 동안 있으면서 일표이서, 그래서 이렇게 경서유표, 흠문신서, 목민신서 같은 유작을 이때 당시에 또 발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유 박해는 상당히 큰 사건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아니라 도무지가 나오네요. 자, 이때 당시에 천주교를 믿게 되면은 이게 걸리면 죽음이에요, 죽음. 물론 이제 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면 좋겠죠. 자, 이때 당시에 여러 같은 이 천주교 신자들이 어떤 그 신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야, 너 도대체 천주교가 뭐길래 그렇게 믿느냐? 그 제발 좀 이 애비 말 좀 들어라. 이 어미 말 좀 들어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그래도 말 안 들어. 오로지 신앙. 하느님 천주 이거죠. 하다 보니까 얘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해. 그래가지고서 이 얼굴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발을 도자죠. 그 다음에 모양 모자, 종이 짓자. 얼굴에다가 물에 적신 종이를 갖다가 몇 겹으로 이 얼굴을 덮치는 거 해서 그럼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음을 이렇게 하는. 이건 국가에서 정한 그런 그 사형제도는 아니에요. 이건 글자 그대로 사형, 개인 사죄죠. 개인 집안에서 어떤 그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게 한 개인 사형제였죠. 자, 이러한 이 도무지 결국은 얘 도무지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우리 말 쓰죠. 그래서 이 도무지의 어원, 원래 언어가 도무지였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알고는 있었으면 또 복습하고 또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도무지라는 말이 이게 도무지에서 나온 말이구나 라는 것도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신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것으로 계속 가는 거죠. 죽음은 이것이 좀 깔아앉을 텐데 죽음은 죽을수록 뭡니까? 신자들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기해박해가 나옵니다. 자, 기해박해는 1839년에 이제 발생이 됐는데, 자, 이 기해박해도 역시 정치적인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당시에 순조부터 철종까지 세도 정치 기간이라고 했죠. 우리가 세도 정치 그러면 주로 떠오르는 성씨가 뭐예요? 안동김 씨, 풍양조 씨란 말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안동김 씨가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 시절에 이 정조의 죽음에 이어 11살 먹은 순조가 또 왕에 등극하고 또 일찍 죽었죠. 그러면서 8살밖에 안 된 헌종이 또 왕에 등극을 했는데 8살이면 뭐 지금의 초등학교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렴천정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헌종이 또 어머니가 또 풍양조 씨예요. 그래서 이 풍양조 씨가 안동김 씨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면서 일으켰던 그 연관상에서 일으켰던 것이 바로 천주교 또 박해였죠. 자, 안동김 씨도 물론 세도가였지만은 그 앞에 있었던 그 신유 박해죠. 그 연장선을 가지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천주교를 막 심하게 탄압까지는 이제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 안동김 씨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 안동김 씨가 이 천주교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해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간이 있었죠. 하다 보니까는 풍양조 씨가 안동김 씨를 갖다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 안동김 씨, 그 정부의 아주 요직, 그러니까 이 왕비의 오빠죠. 김유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빠이면서 실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세례까지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물러나자 다시 또 풍양조 씨 쪽에서 안동김 씨를 몰아내기 위해서 만든 그 사건, 그것을 천주교를 빌며 삼아서 또 박해를 때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기해박해죠. 자, 그래서 이 기해박해 때 죄송합니다. 이 기해박해 때 어떤 사람들이 또 참양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분 중에 뭐 윤지충이라는 분. 윤지충이 아니죠. 정화상 바오로죠. 정화상 바오로. 또 이런 정화상 같은 분들은 상제 상사라고 천주교에 관련된 이 글을 써서 천주교는 옳고 하다. 아주 정당하다라고 이제 이런 변론을 한 책도 올렸던 사람이 이제 정화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신부 중에서는 또 앵베르 주교죠. 앵베르 또 샤스탕 또 모방 신부님들이 이때 당시에 또 차명을 받았죠. 이때 뭐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또 앵베르 주교님 이런 분들은 이 소위 얘기해서 뭡니까? 이 천주교 박해할 때 스스로 자수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당했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기회 박해 때 이 참수당한 그런 성인 중에는 정화상, 또 앵베르, 또 모방, 샤스탕 이런 신부님이 계셨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병호박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호박해는 1846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죠. 김대건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이 홍콩 마카오를 거쳐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이때 당시 페로주교의 명으로 해서 신부님들과 입국을 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있었던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 이 김대건 신부는 이제 모방 신부님에 의해서 그 최양업이죠. 또 최방재 이렇게 유학생 중에 3명 중에 한 분이었어요. 자, 이런 그 김대건 신부께서 어떤 이때 조선교구가 있었죠. 조선교구 제3대 교회 주교로 임명된 페레올 신부님, 주교 페레올, 그 다음에 나블리 신부님과 함께 해로로 충청도에 잔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로를 온 것은 이제 국경 수비대가 너무 강화돼 가지고서 육지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모든 천주교 신자, 천주교 선교사들은 이런 이제 해로를 통해서 국내로 이제 잠입했죠. 자, 이렇게 김대건 신부께서는 이제 이렇게 지하 활동하다가 황해도 연안에서, 그죠? 답사하던 중,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해, 26살의 나이로 신자와 함께, 순교를 했죠. 자, 이것을 병오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오박해는 이때 당시 많은 사람이 이제 순교를 당했다, 뭐, 물론 당했지만은 규모면으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회 박해의 또 연장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요즘 또 일반적인 또 추세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해 박해, 기회 박해, 병호 박해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인 박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병인 박해는 천주교 신자가 가장 많은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자, 이 병인 박해는 결국은 병인 양면을 불러오게 된 이런 큰 사건이었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제 흥선대원군 있죠. 자, 흥선대원군은 사실상 뭡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매우 관대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흥선대원군의 뭐 부인도 천주교 신자고, 딸도 천주교 신자고, 또 고종이 유모죠. 유모도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자체가 이 어떤 대원군 되기 시절, 소위 이렇게 좀 무례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천주 교인들과도 많은 접촉이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이 천주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흥선 대원군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서학의 학문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이 흥선 대원군이 1863년부터 810년만 집권하는 그 와중에 초창기였죠. 이때 당시에 중국 청나라는 뭡니까? 뭐 아편전쟁 이렇게 해서 영국과 또 프랑스 등 뒤에서 거의 반식민지 상태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던 나라가 바로 청나라였죠. 자, 이런 청나라와 영국과 프랑스 이런 이 분쟁 또는 그렇게 일것을 갖다가 러시아가 중재를 하면서 그 중재 대가로 러시아가 연해주 쪽을 또 할애를 받게 돼요. 자, 연해주 그러면 우리가 브라디보스토크 딱 생각이 나죠. 즉 우리 조선과 지금 국경이 맞닿아 있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에서는 수시로 우리 조선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대원군 입장에서는 집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러시아가 통상을 하면서 계속 위협적인 그런 자세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끙끙 앓았을 거예요. 자, 청나라가 지금 얻어 터지고 러시아는 좀 연해주에서 지금 조선과 지금 함교도 쪽으로 지금 계속 밀고 오는데 고민하던 차에 정부의 이제 참모들이죠. 자, 대원군 합파. 이렇게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호시탐탐 통상하자고 좀 이렇게 하는데 이번 기회에 프랑스 신부 쪽을 만나서
이때 당시에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가 즉위했을 텐데, 뭐, 제국주의, 전 세계 식민지의 뭐 거의 선도적인 그런 국가죠. 자, 프랑스의 좀 군사력을 좀 빌려서 이 러시아를 갖다 좀 견제하고 좀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흥선대원군은 사실 많은 부분 공감을 가졌죠. 자, 이 제2 작전, 말 들었죠.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물리시자. 이것이 이제 이제이라는 우리 그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은 이 소위 프랑스의 그 신부님들과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했죠. 사실상. 그리고 이것이 성사가 됐다면은 천주교 신앙도 좀 신앙의 자유도 어느 정도 해주겠다라는 어떤 묵시적인 것도 이제 딱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천주교 신자들은 사실은 만세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이번이만 잘 되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대원군이 지금 막 집권하자마자 막 온갖 개혁 정치를 하면서 많은 부분 소위 유린파, 성리학을 교주를 하고 있는 이런 위장 척사파들한테 많은 또 반대들이 또 얼마나 더 들고 일어나겠어요. 이때 당시에 뭐 이항로, 기정진 같은 이런 유린파들이 흥선대원군한테 많은 압박을 줬겠죠. 그건 뭐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자기 정권을 갖다가 유지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자기의 반대파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 묵살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프랑스 신부의 만남이 결렬이 돼버리죠. 결렬이 되면서 또 어떤 흉흉한 소문이 퍼지냐면 흥선대원군 집에 천주학쟁이가 왔다 갔다 한다, 내통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다 보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아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무슨 얘기냐? 나는 천주교는 전혀 관련이 없다. 여봐라! 천주교인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하옥시키고, 또 구속시키고, 또 엄청난 배교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잃게 하라.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천주교 신자들을 갖다가 오히려 더 많은 죽음으로 몰고 가죠. 이것이 소위 이 병인 박해였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 신부, 프랑스 신부죠. 12명 중에 9명을 처형해버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났던 신부님이 중국으로 탈출하면서 프랑스 로즈 제독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서 이때 당시에 프랑스 함대 제독이죠. 로즈 제독이 좋다. 이번에야말로 조선 가만히 안 놔두겠다. 왜? 이제도 기회 박해 때 프랑스 신부 3명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가지고서 군함 7척, 1,500명의 군사를 대동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쳐들어오죠. 한강변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외국인 신부를 처형함으로써 병인 양요를 불러오게 된 거죠. 자, 이때 이 프랑스군이 서울, 양화진부터 해가지고서 이 한강 주변을 갖다가 정찰하면서 강화도로까지 침범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병인 양요, 이때 병인 양요에서 어떻게 전투를 벌였죠.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군대하고 이 강화도에서 교전을 벌였는데 웬일로 조선군이 상당히 거세게 저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는 이 정도 물론 프랑스가 마음만 먹었으면은 우리 조선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프랑스 여기서 어느 정도 이 교전을 벌이다가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갑을 약탈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많은 거죠. 서적들 말이죠. 또 의궤라는 책자, 그 다음에 또 이 규장각에 있었던 무기라든가 또 이런 걸 다 약탈하는 거, 약탈. 그러면서 물러가게 되죠. 자, 프랑스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혼을 내줬다라고 해서 물러났지만은 대원군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프랑스를 물리쳤다. 자, 서양이, 이 서양의 프랑스 우리는 물리쳤다. 이때 세워진 것이 척합이죠, 척합이. 그래서 전국에 척합이를 세워서 서양, 이런 오랑캐 들고 화친하는 것은 매국이요, 망국에 가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지해줬던 또 유린파, 성략파죠. 위정 척사파라 그러죠. 이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쇄국임을 더더욱 걸어 잠그게 된
그죠? 이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더더욱 이 뭐라 합니까? 천주교 시대를 갖다가 엄청난 이 박해를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병인 박해는 병인 양료가 끝나면서 더 거세져가지고 더 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나타나. 이때 큰 사건, 가장 많이 죽었던 그 절두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절두산, 즉 절두 머리를 잘라서 산을 이루었다. 그렇죠. 합정동에 있죠. 그 절두산 성지도 있고요. 또 이때 당시에 뭐 기록들이 여러 가지 있죠. 대부분 뭐 8,000명이 죽었다. 1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측에서는 이제 이때 당시 병인 양육 때 약 한 8,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다 그러고 또 황해내 매천야록에서는 1만 명. 또 박은식의 또 그 한국 통사에서는 이때 당시에 약 한 12만 명 정도가 하여튼 끌려갔어. 여기 뭐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도 뭐 억울에 끌려간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박해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병인 박해. 여기 또 가장 많은 또 죽음을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절두산과 또 해미읍성, 갈매못 그 1,000명을 갖다 생명했던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병인 박해, 고로 또 병인 양년을 불렀던 그런 큰 사건으로 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소위 그 천주교 4대 박해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신유 박해, 그 다음에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또 병인 박해, 이런 이 박해를 우리가 천주교의 4대 박해라고 하고, 또 1791년 진선 사건, 그것도 신해 박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박해는 여러 개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굵직굵직한 사건 한번 추격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역사는 일종의 종교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한 맥을 보셔가지고서 이렇게 천주교가 박해를 당하는 시점이 또 우리나라가 뭡니까? 망국으로 가는 그런 또 그 길목과 이게 같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국군, 즉 서양,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천주교 종교로서가 아니라 서양의 어떤 문명을 갖다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제국주의 또 서양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불태, 즉 이긴다는 게 아니라 위토롭지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서양의 어떤 그 문물을 우리가 사실은 연구하고 또 대응을 함으로써 개화를 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런 이 박해가 우리나라에 또 쇄국하는데 또 그 일을, 그러니까 결국은 쇄국하면서 천주교 신자는 날아가고, 그리고 나라는 더더욱 쇄국으로 가면서 이것이 조선의 그 망국의 길을 더 가는 그런 길을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천주교 4대 박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대영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